모건크리 캐피털의 CEO 마크 유스코는 2분기를 강세장의 시작 지점으로 제시하면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이 양반은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강세장은 예상보다 빠른 올해 2분기에 시작될 수 있다. 연준이 조만간 금리를 인하할 것 같진 않지만 시장은 연준의 결정을 예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금리 인상 속도가 둔화되거나 중단되기만 해도 피봇이 임박했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가 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모든 위험 자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연준의 비둘기적인 정책 말고도 내년 2분기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 기대 심리도 강세 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 통상 비트코인 반감기 9개월에 앞서서 강세장이 시작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 홀더들은 여전히 탄탄한 마음으로 홀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시장에서 장기 홀더와 단기 홀더가 전체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기 보유자의 비율이 78%까지 증가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상 장기 홀더는 6개월 이상, 반대로 단기 홀더는 6개월 미만 보유를 의미하는데 장기 홀딩 물량이 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매도 압력을 낮추는 부분, 다시 말해서 가격 상승 가능성과 그 기대감을 보여주는 부분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마이클 반데포페의 경우에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한 의미를 분석했는데 21,700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는 추가적인 후퇴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22,300달러에서 22,700달러 구간은 낮은 수준의 조정을, 23,300달러 위로의 돌파는 지속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조정은 상대적으로 얕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월에 40% 급등 랠리를 펼친 것과 비교했을 때 조정 강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렉트 캐피탈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한 분석을 제시했는데 비트코인이 23,400달러 저항선을 리테스트하는 데 실패했다. 이번 주 주간 종가 마감을 이 위에서 해준다라면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지난해 8월 상황을 보면 이 구간에 대한 저항 돌파 실패 이후에 더 깊은 하락세를 확인했고 이번에도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에 19,800달러 부근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저항 돌파 리테스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간 차트로 보나 월간 차트로 보나 23,400달러 돌파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TA 트레이더 앨런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월간 차트를 기준으로 만약 비트코인이 이전에 평행 채널 안에서 보여줬던 흐름을 이번에도 보여준다라면 비트코인은 평행 채널 상단 저항을 뚫어낸 뒤에 포물선형 랠리를 펼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2025년 후반기에 비트코인이 20만 달러 근처까지 랠리할 수 있다라는 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이 항상 반감기 이듬해에 전고점을 찍었다라는 점을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점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소 막무가내 느낌이 날 정도로 적극적인 강세론을 견지하고 있는 T-애널리스트의 경우에는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이미 반전 돌파 패턴이 확인된 만큼 이제 남은 것은 거대한 랠리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왼쪽 빨간 박스가 2021년 11월 전고점 이후에 1년 넘게 지속됐던 약세장의 상황을 보여주고 이후에 작년 11월 FTX 뽀글이 사태부터 1월 급등 랠리까지의 상황이 삼각수렴 패턴 상단 저항 돌파를 통해 반전 랠리가 확인됐다라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포물선형의 급등 랠리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건데 올해 상반기에 8만 달러 도달 가능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흐름이 만약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면 이건 뭐 대박 상황이 아닐까, 다소 막무가내 분석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은 뭐 사람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과 증시가 2월 들어서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고강도 긴축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상황이 활황을 보인다라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고용보고서 충격으로 인해 연준이 더 오래 금리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고 연내 금리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업률은 무려 64년 최저치를 확인할 정도로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강하다는 점이 확인되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고, 이에 따라서 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을 거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완전히 찬물이 끼얹어진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제레미 슈와츠는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려면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가 실현돼야 하는데, 심각한 경기 침체 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 2% 달성, 이것 중 하나가 나와줘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도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경기 침체의 가능성도 상대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인플레이션 2% 목표 달성 가능성은 더더욱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아졌고, 그래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단행될 가능성은 좀 더 낮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금리 인상 중단, 이런 소식만 나와줘도 다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거시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면서 단기적으로 시세적인 흐름이 역시 어려운 모습을 확인해주고 있지만, 암호화폐 블록체인 산업 주변에서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꽤나 전폭적인 일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인 드비어 그룹이 최근 설문조사한 내용을 보면 120만 달러 이상의 투자 자산을 고유한 고객들, 이 가운데 82%가 지난 1년 동안 암호화폐 투자에 대한 조언을 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갑부들은 암호화폐를 투자 포트폴리오에 투자하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에 대해서 재무관리자에게 자문을 구했다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나이젤 그린 CEO는 고객들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돈의 미래라고 인식하고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냈습니다. 갑부들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것은 괜히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말의 공신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재미있는 자기 고백식의 발언을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양반은 라디오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국민의 돈, 피플스 머니다, 이런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는 금과 은, 그리고 비트코인이다. 부동산은 더 이상 주요 이슈가 아니다. 나는 비트코인을 좋아한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걸 일찍 매입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래저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흐름을 크게 좌우할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엇갈리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력하고 기업 분위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침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블룸버그는 골드만삭스 경제팀이 앞으로 1년 동안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을 기존의 35%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블룸버그가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을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65%로 나왔었는데, 이번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이런 내용과 꽤 다른 분위기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더 주목받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골드만삭스는 노동시장의 지속적 강세와 기업 신뢰도 조사에서의 조기 개선 시그널들은 단기 침체 위험이 현저히 줄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둔화하고 있고 연준의 2% 인플레이션 목표에 부합되는 수준으로 임금 상승세도 꺾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경기 연착륙이 가능할 것을 바라보는 연준의 견해를 지지하고 3월과 5월에 FOMC에서 각각 0.2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미국 국가부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CNN에 출연해서 아예 대놓고 미국 정부 부도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멘트를 시전해줬습니다. 이 양반은 국가 부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희망은 전략이 아니다. 만일의 사태에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런 멘트가 나올 법도 한 것은 미국 정부의 총 부채 한도는 상한선이 31조 4천억 달러에 이미 도달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상한선 상향을 위해서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부채 한도를 증액하는 법안을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정부가 먼저 재정지출 삭감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아직은 세계 최강이라고 불리고 있는 미국이 빚으로 나라를 운영하고 있고 이런 상황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 지난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도 부채 한도 증액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서 S&P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고 이게 또 세계 경제 충격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재정 적자를 땜빵하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내고 있고 연준은 달러를 찍어내서 국채를 매입하는 상황이 그때나 저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라는 건데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달러 해지를 위해서라도 당연히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 이런 주장들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미국 달러 패권 중심의 시대는 이미 의미 있는 수준의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자 카드가 이더리움에서 USDC를 사용한 결제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눈에 띕니다. 비자의 크립토 책임자 쿠이 셰필드가 밝힌 내용이라고 블록웍스가 보도했는데 이 양반은 유로화와 달러를 바꾸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전통 달러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이건 디지털 자산을 법정화폐로 결제로 전환하려는 고객들의 요청을 채우기 위한 것이다. 이더리움에서 USDC를 발행하고 결제에 사용할 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테스트해왔다. 이런 방법을 쓰면 막대한 결제 수요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비자가 왜 블록체인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 새삼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머지않은 미래에 완벽하게 바뀌게 될 돈의 사용 방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리플 소송에서 리플을 지지하는 제3자 법정 증언 아미커스 브리프를 제출한 곳 중에서 리퍼 파이낸셜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XRP 레저 기반으로 자체 토큰도 발행한 곳인데 이 회사의 CEO 패트릭 라일리는 올 초에도 재미있는 멘트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지난 몇 년 동안 비트코인을 조작해왔다. 그들은 미국에서 XRP가 채택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XRP가 미국을 망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리플 소송은 그래서 단순한 법원 소송이 아니라 전쟁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중국 입장에서는 리플이 소송에서 져야 미국에서 새로운 돈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 XRP가 적극적으로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안 그래도 달러 패권을 상대로 블록체인 통합 패권 전쟁에 나선 중국이나 러시아의 상황이 우리의 흥미를 자극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전망은 일단 그 멘트 자체는 꽤나 전폭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양반이 매우 전폭적인 XRP 가격 전망을 제시해서 다시금 관심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트위터리언이 2030년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에 달할 거라는 캐시 우드의 멘트를 인용하면서 2030년에 100만 달러에 달할 코인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날렸고 여기에 XRP 2개 이렇게 답을 하면서 리플 커뮤니티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XRP가 개당 50만 달러 이상 갈 거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런 멘트가 나와주자마자 바로 또 회자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건 2017년 12월 30일 상위 랭킹 11위까지의 순위라고 하는데 당시만 해도 시총 1위 코인은 리플 XRP였습니다. 2위가 비트코인이었고 이더리움은 4위, 스텔라가 7위, 그 뒤로 카르다노, 라이트코인 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리플의 가격이 2.38달러였고 비트코인은 12,700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총에서 리플이 비트코인을 앞섰던 상황, 과연 리플이 소송 리스크를 던져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괜히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이미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50만 달러, 100만 달러 이런 다소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수준의 방점을 찍는 것보다는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인 과거 상황과 지금 SEC로 인해서 덫에 빠진 리플의 상황은 여러모로 생각할 거리들을 많이 안겨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올해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라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습니다. 아케인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CME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약정은 올해 6% 증가했는데 이더리움 선물 미결제 약정은 2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케인 리서치는 1월 랠리를 비트코인이 주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총 사이즈가 작은 스몰캡 알트코인들의 랠리에 대해서는 숏스퀴즈와 유동성 부족, 비트코인 급등으로 인한 개인 투자자들의 위험 선호 때문이다. 이더리움의 상승률은 비트코인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는데 1월에 이더리움이 다른 알트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성과를 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플캐피탈의 CEO 조 디파스쿼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는 것은 약세장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이다. 이더리움 상하이 업그레이드 관련 리스크도 상대적인 이더리움의 부진을 부채질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암호화폐 친화적인 크립토 허브 도시 랭킹이 공개가 됐는데 영국 런던과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가 1위와 2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의 크립토 허브로 불리는 싱가포르가 4위, 싱가포르를 제끼고 크립토 허브가 되겠다라며 요즘 난리를 피우고 있는 홍콩도 7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30위권에 들어간 도시들을 보면 뉴욕, 로스앤젤레스, 삿포로, 오사카, 쿠알라룸푸르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도시들은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사는 디지털 자산 세금 서비스 리캡이 세계 주요 도시 200곳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ATM, 암호화폐 분야 종사자, 암호화폐 기업 등을 기준으로 조사해서 평가했다라고 합니다. 미국 SEC는 정말 재미있는 곳입니다. 의회에서 뭐가 증권이고 뭐가 비증권인지 그 기준에 대한 입법 절차를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에서 퇴직연금 등이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것은 미등록 증권에 투자하는 것일 수 있다라고 경고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SEC는 개인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펀드와 ETF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SDIRA 제도가 암호화폐 투자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암호화폐들은 SEC에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일 수 있다.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암호화폐 자산거래 플랫폼 가운데 상당수가 스스로를 거래소라고 부르는데 이건 투자자들에게 SEC에 등록했다라는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게 진짜 재미있고 요것들 진짜 골 때리는구나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은 당장 블록플라이만 하더라도 SEC에 등록된 규제받는 플랫폼이었지만 결국 결과는 FTX 여파로 인한 파산이었습니다. 등록을 해도 파산, 등록을 안 하면 증권일 수도 있다라고 위협. 대체 이 기관은 진짜 정체가 뭘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규제 권한이 축소되거나 앞으로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압박이 이렇게 미국 최대 규제 기관으로 불리는 SEC를 이렇게나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건 아닐까 여러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증시와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등 뒤에 발목 잡힌 흐름을 확인해 주다 보니까 다시금 약세장에 대한 분석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골드만삭스가 투자자들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약세장은 끝나지 않았다라며 세 가지 시그널을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은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입니다. 미국의 2년 국채 수익률과 10년 국채 수익률의 역전 현상이 여전하다라는 건데 현재 장단기 국채 수익률 역전 차이는 0.7%포인트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차이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채권 시장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단기적 경제 전망은 우호적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부정적이라는 그런 우려가 여전하다라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증시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 가격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금값은 지난해 10월 이후 계속 S&P 500과 나스닥의 상승률을 앞서고 있는데 안전자산의 랠리는 최근 주식시장의 반등이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투자 심리를 느낄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근거로는 원유 가격이 제시됐는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전환,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유 수요는 계속 감소하고 있고 그래서 원유 선물 가격은 1년 전 플러스 18%를 넘겼던 것이 지금은 마이너스 8.6%를 보이고 있다. 이건 미국 경기 전망이 여전히 부진하다라는 증거다. 모건 스탠리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라면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고 금값이 하락하기 시작하고 원유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야 증시 강세가 시작된다라는 건데 이런 내용만 놓고 보면 갈 길이 아직 좀 멀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해서는 재미있는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최대 상업은행으로 꼽히는 도이체방크 산하의 자산운용사 DWS가 암호화폐 기업 2곳과 투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DWS가 협상 중인 기업은 도이치 디지털 에셋과 트라디아스인데 이들 기업의 지분 인수와 관련한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도이체 디지털 에셋의 경우에는 암호화폐 ETP 상품을 제공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성 레거시 금융도 결국 살아남기 위해서 미래 밥그릇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꽤나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3월에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이더리움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이자 지금은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 CEO로 일하고 있는 조셉 루빈이 미국에서 이더리움이 증권으로 분류되지는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더리움이 미국에서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은 차량 공유 서비스 우버가 불법이 될 만큼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될 경우 암호화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정치인, 특정 규제 당국의 반발이 엄청날 것이다. 이더리움은 계속해서 충분하게 탈중앙화되고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16G의 창업자 마크 안데르센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발전을 멈췄다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는 이더리움에 주목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양반은 이 비트코인이 일종의 기술 혁신인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발전을 멈췄다. 이제 이더리움으로 눈을 돌릴 때다. 이더리움이 향후 변혁의 중심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최대 프로젝트는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비트코인보다 웹3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 웹3에서 비즈니스를 만들고 수익을 내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다소 힘이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급등만 하는 시장이 없다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는 시간인데 상승 뒤에는 반드시 하락이 발생하고 하락 뒤에는 반드시 상승이 발생한다라는 점, 그런 사이클의 흐름이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서 전략적인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